정부가 계속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뉴스 맨날 나오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게 규모가 너무 커서 경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가계부채 총액 늘어나는 거 장난 아니죠?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폭삭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를 줄이는 걸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가계부채가 정말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있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채의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소득 수준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빚을 5천만 원 지는 거랑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빚을 5천만 원 지는 거랑 위험성이 당연히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 소득도 같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1인당 소득으로 봤을 때 2025년에 2천만 원 돌파, 12년에 3천, 20년에 4천, 24년에 무려 5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가계소득이 아니라 1인당 소득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 중이죠. 아니 내 연봉은 이렇게 안 오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홈택스 가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신입사원 때 거부터 한번 쭉 떼보세요. 이만큼 늘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가계부채 총액만 보면 엄청 무서워 보이지만 여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얹어서 보면 21년도부터 벌써 4년째 감소 중이네요? 아니 분명히 가계부채 역대 최대라고 기사에서 그랬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가계부채 총액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득이 늘어난 것뿐이죠. 자, 아직도 가계부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터지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가계부채 터지는 거 맞나? 약간 평소에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대출액만 항상 역대 최대치인 게 아니라 가계 저축액도 항상 역대 최대치입니다. 심지어 23년도 이후로는 저축액의 총액이 대출 총액을 추월했어요. 대출 때문에 경제가 파탄날 것 같다? 그냥 적금만 해지해도 대출 다 갚고도 돈이 남아요. 아직도 위험해 보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대출만 집요하게 패요. 가계대출은 절대악이니까 은행들한테 가계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요구만 계속 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은행 보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로 쉽게 돈 벌지 말고 도전적으로 돈을 벌라고 주문을 하네요. 은행들은 이제 진짜 고민이 많아졌죠. 627 대책으로 하반기 가계대출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기업인데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은행이 이자 받아먹고 사는 게 이게 욕먹을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게 수익 구조인 회사인데 아무튼 하반기에만 매출이 10조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기업 대출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돈 필요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업은 그걸로 경제 살리고 이게 진짜 건전한 금융기관의 역할 아니냐. 근데 말이죠. 이게 기업 대출은 좀 불안해요.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계대출 연체율도 최근 들어서 좀 증가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돈 빌려주라고 협박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가계대출의 무려 3배가 넘어요. 정말 위험하죠? 그런 위험한 기업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가계대출 총액을 추월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회수는 잘 안 되는데 그런 대출 총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업 대출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가계대출은 그나마 주담대 같은 거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연체가 계속되면 은행에서 담보물로 대출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업 대출은 담보물이 잘 없어요.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돈 못 받아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가계대출만 패고 있죠. 은행들이 기업 대출하는 걸 꺼려 하니까 기업 대출은 위험하지 않다. 정작 위험한 건 주담대다라고 하면서 위험 가중치 하한이라는 거를 조절하고 있죠. 이 위험 가중치라는 걸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그 대출의 위험성을 정의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기업 대출 같이 진짜로 위험한 건 위험하지 않다고 정의를 해버리고 주담대 같이 위험하지 않은 건 위험하다고 강제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진짜로 위험한 게 안 위험해지고 안 위험한 게 위험해지나요? 뭐 위험 역전세계 뭐 이런 건가요? 아닌데? 국제결제은행에서는 민간부채가 위험하고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이 국제결제은행의 권위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제결제은행이 말하는 민간부채라는 건 가계대출뿐만이 아니라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부채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대출이 위험하다는 거죠. 기업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정리해보면은 가계대출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업대출에 비하면 가계대출은 오히려 대단히 안전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대출만 또 패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정부의 정책 탓이 아니라 국민 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 주제에 안 맞는 위험한 대출을 일으켜서 자꾸 부동산 투기를 하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거다. 이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IMF가 국민들이 과소비에서 발생했다라고 했었던 그 90년대 그때 그 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나 저처럼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바로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오히려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집 마련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더 이상 이런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의 계획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